제가 이것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2018년부터 이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개정됐더라고요. 이 출퇴근재해 어떤 건가요? 예. 그 출퇴근재해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출퇴근재해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됐었던 것들은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었고요. 그 전에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정이 된 이후에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출퇴근재해, 그리고 통상은 출퇴근재해,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퇴근했었을 때는 산재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재미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늘은 너무 또 빡센 하루였어. 그래서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이렇게 걸치고 내 집에 갔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혹시 가능한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거하고 사업장 이 사이에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 통상적인 경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냐 이걸 보는데, 그 범위 안에 들었다고 하면 이제 방금 발생한 사고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 범위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출근을 위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고인데 유사한데요. 이렇게 이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재해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아파트 계단은 주거를 벗어난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통상 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 내에서,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출퇴근을 위해서 일단 주거를 벗어나서 통상적인 경로를 가고 있는데 계단에서 넘어진 그런 경우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아파트가 아니라 친구 아파트를 방문해가지고 계단을 넘어졌다 그러지, 똑같은 계단에서 넘어진 거라도 이건 통상적인 경로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겠죠. 그러면은 직장 요 사이에 있는 이 거리, 네네. 되도록 요 거리 안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이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죠. 네네, 그렇죠. 또 하나 예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집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서 넘어졌어요. 이랬을 때는 어떠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주택 마당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통상 출퇴근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그렇죠. 정말 어렵네요. 아파트 계단에서 본인의 집 아파트 나가서 계단에서 넘어진 걸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의 호실, 본인 집 현관까지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거고, 문을 열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계단들은. 그러니까 이 공유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 열면 마당은 사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마당을 벗어나서 넘어져야 산책이 그래요. 수 있는. 문을 열고 나와야 돼. 네,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무조건 문 열고 나오셔서 넘어져야 됩니다. 네. 네, 출퇴근제 그래도 예전에는 또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이렇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니까요. 좀 제가 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예를 들어 식대를 챙겨주지 않으려고 유통기한 1시간 남은 거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식사 대신 먹어라 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말하셔서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럼 이 경우는 산재로 봐야 되냐?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밥 먹는 행위가 지금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까
이건 이제 뭐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이게 사업주 지배력이 미쳤는가를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휴게는 다음 노동력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업주의 지배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업무상 사고 중에 용변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업무상 사고 이제 사업주 지배력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 다쳤다. 이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큼 휴게라는 그 개념이 사업주의 지배력 범위 안에 미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편의점 내에서 밥을 먹는 그 행위는 업무는 아니지만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업무 사업주의 지배력을 미치는 거고, 그것을 먹다가 발생한 배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그 배탈이 이제 며칠 동안 지속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치료 자체가 3일 이상 필요해야지 산재로 인정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기사들이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크게 다친 뭐 이렇게 팔, 다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신체 일부를 아예 손상당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산업재해라고 하면 좀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다가 종이에 손을 베었다. 그럼 사실 이런 것도 산업재해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어나죠. 그러니까 꼭 3일을 규제를 둘 필요도 없이 그래서 손 하나 베서 이걸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보상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업무재해의 성립 요건이 이제 3일 이상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다른 성립 요건이 있나요? 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산업재해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 규정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인과관계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었던 거였는지 혹은 업무 때문에 발생했던 건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서 이 업무 수행성 혹은 업무 기인성 이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광주에서도 크게 두 가지 예선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남산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파쇄기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그로 한 3달도 안 돼서 또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께서 또 산업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산업재해가 저희가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보면 작년에만 2019년에만 해도 2,020명 정도가 산업재해 그러니까 하루 6명 꼴이죠.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 산재 사망이 원래 이렇게 많았었는데 언론 노출의 빈도가 낮았던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해에 대한 어떤 재발생률이라든지 중대재해 발생률이라든지 이게 과거부터 이루어지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축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지역의 조사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9년도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광주 지역에서 이제 산업 재해율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수준 청년 노동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글로벌 모터스에서 발생한 뭐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50인 미만의 사업장, 그러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하청 이렇게 이제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여기 재해율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그다음에 99인까지, 그다음에 100인부터 299인까지 1000인 이상 이런 기준으로 놓고 재해율을 살펴봤는데 50 미만의 사업장에서 나온 재해율이 중대 재해율과 일반적인 재해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12.2%였는데 중대 재해율이 9.8%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12% 중에 10%가 중대 재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대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명 이상 사망했다든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런 이제 재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건 중에 3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 3일, 4일 이것도 이제 산재가 문제가 되는데 3개월 이상이랄지 사망한다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는데 그런 중대의 재해율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반 재해율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에는 6.9%가 재해율인데 6.9% 자체가 중대 재해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50 미만 사업장이 왜 이렇게 중대 재해율과 일반 재해율이 같냐라고 봤더니 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런 사업주의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요하는 사업장 자체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50 미만 사업주들은 법령 범위에서 이제 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장이 안전조치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좀 앞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제 조치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상담에 청년유니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오리온 공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한 분이 자살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떤 자살 같은 경우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업재해보상법상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떤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산재로 인정된 사례들이 실제로 이제 있고요. 이게 이제 산재보상법뿐만이 아니라 직장 괴롭힘은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장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또 재해로까지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 이건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터에서 노동자를 잡아먹는 귀신, 산업재해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올 때는 산업재해가 되게 어떤 엄청나게 큰 그런 재해들만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출퇴근에서도 산업재해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 다양한 어떤 그런 범위들을 좀 이렇게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하잖아요. 네. 일터에서의 귀신을 때려잡는 것보다 노동조합입니다. 네. 노동조합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산재 발생률이 떨어지고 산업안전보험 기준도 강화됩니다. 네, 여러분 노동조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